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100만 명쯤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더 줄었겠죠.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대략 4,300만쯤이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대략 500만 정도 징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규모를 징집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4,300만 중에 1,400만 정도가 타국으로 피난 간 상태이고, 그리고 900만 정도가 러시아계 주민이라서 믿을 수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현재의 인구는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인구에서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는 300만쯤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00만 정도를 징집한 건데, 더 이상은 징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징집이 안 되는 인원들은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소방이나 생필품 생산 등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징집하면 우크라이나 사회 인프라는 붕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병력에서 실제로 전선에서 싸우는 병력은 대략 30만에서 4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모든 병력이 전부 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부는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선에서 싸우다 교대에서 후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일부는 부상해서 치료받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은 30만에서 40만이 다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10만 명이 전부 죽은 건 아니고요. 전사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일부는 부상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선에서 싸우지 못하게 된 거죠. 솔직히 이 부분은 서방권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9월경에 남부 헤르손을 탈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카르키우 방면으로 공세를 가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7월에서 8월경에 실제로 헤르손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했고, 그 공세는 실패한 겁니다. 문제는 헤르손 공격 당시 우크라이나 장군들이 마치 러시아식의 전술을 거의 똑같이 사용해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크라이나 장군들도 과거 러시아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식 전술에 익숙한 상태였고, 그래서 러시아식 전술을 사용하다가 러시아로부터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잘 보시면 미국의 M113 장갑차의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는 BMP 계열의 보병전투차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헤르손 공략 당시 기갑 세력에 의한 무모한 돌파 전술을 많이 사용했고, 그것에 대응해서 러시아는 대규모 포격으로 저지를 했는데, 특히 측면 장갑이 약한 BMP 계열의 측면이 야포탄의 파편에도 쉽게 뚫리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병력과 함께 BMP 계열의 보병전투차를 많이 손실했고, 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량으로 M113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장갑차의 주력이 M113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수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르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러시아도 주력 병력이 헤르손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쪽에 모여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2성급 부대가 하르키우를 공략했는데, 이것에 러시아의 방어선이 뚫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르키우는 공략이 성공한 것이고요. 하르키우 공략 당시 우크라이나가 동원한 병력이나 장비는 헤르손 공략 때보다 훨씬 적었다고 해요. 전차도 15대만 동원되었고, 기동 장비는 BMP 계열 같은 본격적인 장갑차가 아니라 주로 미국이 제공한 장갑형 험비나 MRAP 지뢰방어 장갑차로 이루어진 부대로 기동전을 실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헤르손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력 병력이 싸우는 동안 하르키우에 어찌 보면 2성급 병력으로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게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주죠.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소식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래서 러시아는 전쟁 초반에 주력 병력을 대부분 상실했고,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공략전에서 주력 병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솔레다르 일대에서 주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극단적인 소모전을 우크라이나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러시아 정규군은 주로 새로이 징집된 징집병을, 그리고 용병부대인 바그너 그룹은 주로 감옥에서 데려온 죄수부대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징집병이나 죄수부대를 미끼로 앞세워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끌어내고 한마디로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이 방어를 위해서 이 징집병이나 죄수부대를 공격하면 러시아의 정예병이나 포병으로 우크라이나 병력의 위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리하면 러시아 측의 인명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언제든지 다시 동원할 수 있는 징집병과 죄수부대가 주로 희생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주력 병력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우선 러시아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병력 피해가 커도 다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는 다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추가 동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독일의 마더 장갑차의 지원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우크라이나의 주력 장갑차였던 BMP 계열은 헤르손 공략 과정 중에 상당히 피해를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대규모로 지원해준 M113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 작은 병력으로 기동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동방어의 이동수단으로 M113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113의 방어력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력이 부족한 M113에 의한 피해도 클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브래들리나 마더 같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은 장갑차를 지원받아서 이 기동방어에 사용하려 하는 겁니다. 그럼 레오파르트2 전차는 왜 필요할까요? 그건 우크라이나가 이런 소모전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르키우 공략전 이후 러시아는 다시는 이런 허를 찌르는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규모 수비라인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걸 러시아의 전선사령관인 세르게이 수로비킨의 이름을 따서 수로비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로비킨 라인으로 인해서 과거 하르키우 공략전 같은 기습적인 공략전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라인은 각종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로 이루어진 라인이라 장갑 험비 같은 것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더욱더 돌파가 힘들고요. 그래서 야간전도 가능하고 이런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규모 공세가 빨리 이루어져서 러시아에 의해서 강요되는 소모전을 타파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오파르트2가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M1 전차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미국의 M1이 아닌 레오파르트2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선 미국이 M1을 공급해주고 싶어도 우크라이나 내에는 이 M1 전차를 후속 지원할 군수 지원 시스템이 없습니다. M1은 엄청난 기름을 그것도 항공유를 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1을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려면 이 M1 전차를 지원하기 위한 군수 지원 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레오파르트2는 유럽 국가들이 2000대 이상 운용하고 있어서 바로 즉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고 M1에 비해서 기름도 훨씬 적게 먹죠. 더욱더 엔진도 구식 엔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흑표에 들어가는 국산 엔진은 커먼레일 엔진입니다. 커먼레일 엔진이 뭔지는 아시죠? 연료 직분사 방식의 엔진이죠. 문제는 커먼레일 엔진은 특히 연료의 질이 좋아야 하고 연료의 질이 나쁘면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구소련제 장비를 운용하던 우크라이나의 연료의 질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해요.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흑표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져도 레오파르트2보다는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레오파르트2 전차는 70년대에 개발된 MB873계열의 엔진이라 연료의 질이 떨어져도 서방권 기갑 장비 중에서는 가장 잘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만 지면 M1 전차에 비해서 바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열 영상 장비가 잘 갖추어져서 야간전에도 뛰어나고요. 그에 반해서 러시아는 T-90 계열의 소수의 전차만이 열 영상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야간전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차는 미국의 M1도 아니고 우리의 흑표도 아닌 레오파르트2 전차뿐인 겁니다. 미국에서 M1 전차를 공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건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공급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아마 올해 봄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에는 M1 전차는 참여 못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대규모 공세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소모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측이 더 이상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숨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모전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군은 붕괴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레오파르트2 전차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국내 언론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2 전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